김미경의 마흔수업.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꿈을 중심으로 생애 주기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태어나서 20세까지는 유년기, 20대부터 40대까지의 30년을 첫 번째 꿈을 가지고 뛰는 퍼스트 라이프, 50대부터 70대까지의 30년은 두 번째 꿈을 가지고 뛰는 세컨드 라이프, 그리고 80세부터 100세까지가 노후다. 지금 40대들은 퍼스트 라이프의 마지막 10년을 사는 중이고 이제 60세가 된 나는 세컨드 라이프의 중반기에 들어섰다. 인생의 황금기를 언제로 정의할 것인가? 우리는 그 나이 근처까지 가보지 않고는 그 나이가 던지는 진짜 질문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40대는 어떤 모습일까? 50대엔 뭘 하며 살고 있을까 하며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상상만 하며 산다. 그래서 특정 시기를 멋있게 살고 싶다면 그 나이에 먼저 도착한 인생 선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이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야 한다. 50대 중반이 된 나는 그제야 다급히 5년 남짓 남은 나의 60대를 정의하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무엇을 하고 살고 싶은지 그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됐다. 치열하게 살기 시작했던 30대부터 나는 60대의 삶을 기다려왔다는 것을. 생각할수록 60대의 하루는 온통 장밋빛으로 가득했다. 시간도 어찌나 많은지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게다가 세상 자유롭다. 눈치 볼 시댁도 없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타이트하게 서로의 시간을 잡고 있던 남편과도 느슨한 연대를 유지할 수 있다. 드디어 나에게 이런 세상이 오다니. 모든 40에서 50대들에게 여기 엄청 좋아요. 얼른 오세요. 라고 외치고 싶을 정도였다. 인생은 황금기를 언제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설계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 40대를 황금기로 규정하면 10%만 완성된 상태에서 멈춰야 한다. 본격적으로 성장해야 할 40에 오히려 멈추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 이제는 100세 시대의 황금기를 40대가 아니라 60대로 정의해야 한다. 내겐 60대라는 시기가 황금기를 넘어 두 번째 20살처럼 느껴졌다. 20살처럼 자유롭게 꿈꿀 수 있고, 게다가 20살 때와 달리 지금은 돈도 있고 경험도 있고 자신감도 있다. 몸도 특별히 아프지 않으니 체력도 이만하면 괜찮다. 덕분에 나는 50대 중반에 두 번째 20살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60대 이후 해외에 나가서 영어로 강의하고 싶다는 꿈. 내 콘텐츠가 외국 사람들에게도 통하고 그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지 직접 내 두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다. 50대는 영어를 배우기에 늦었다고 모두가 말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여전히 나에게 희망을 발견하는 내가 자랑스럽다. 앞으로 실패도 많이 하고 몸은 고달프겠지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너무 신난다. 나는 내 인생의 황금기 60대가 진심으로 기대된다. 당신의 40은 아직 오전이다. 100세를 24시간에 빗대어 계산하면 1년은 대략 14분 24초, 40세는 오전 9시 36분이 된다. 이제 막 출근해서 한창 열심히 일할 시간이다. 50이나 돼야 비로소 정오 낮 12시가 된다. 해가 가장 높이 떠오른 12시를 밤 12시처럼 살 수는 없지 않나. 내 인생은 노후가 아닌데 나만 노후 시간에 먼저 도착해 있으면 아주 오랫동안 지루하게 기다려야 한다. 인생 불면증에 시달릴 뿐이다. 잠들지도 못하고 깨어있는 것처럼 살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로 찬란한 오후를 낭비할 순 없지 않은가? 난 12시를 대낮답게 환하고 멋지게 살고 싶다면 이제 머릿속 시간 세팅부터 다시 해야 한다. 노후가 아니라 세컨드 라이프다. 50대, 60대, 70대 30년간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이 온다. 퍼스트 라이프의 설레는 꿈을 가지고 나에게서 희망을 발견했듯이 세컨드 라이프에도 두 번째 꿈을 가지고 내 안에서 희망을 발견해 나가자. 20살 때 어쩔 수 없이 포기했던 꿈, 일상에 쫓겨두고 왔던 꿈을 다시 소환하자. 20살에 별다른 꿈이 없었다면 퍼스트 라이프에서 만든 구슬들을 들고 나답게 다시 만들어 나가면 된다.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 리얼 미 리추얼. 변화하는 내 몸과 환경을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단단한 철학적,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흔들린다. 젊은 시절 내내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았는데 세컨드 라이프까지 나를 흔들리게 두는 건 옳지 않다. 마음부터는 이 단단한 철학을 만드는 연습을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파트너다.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각자 살아가는 모습이 천차만별이라 조언을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물어볼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내 안의 진짜나. 그 존재를 나는 리얼미라고 부른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답해줄 리얼미가 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하며 지혜로운 답을 해줄 존재가 바로 리얼미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모두 리얼미와 상의해서 결정했다. 나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요즘 부쩍 외로운데 이유가 뭘까? 지금보다 회사를 잘 경영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리얼미에게 물어보자. 그냥 묻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도하며 신의 응답을 구하듯 간절하게 답을 얻을 때까지 물어야 한다. 리얼미를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이어리나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다. 처음에는 한 줄도 쓰기 힘들지만 쓰다 보면 리얼미가 생생하게 튀어나온다.
그리고 내 안에 나보다 훨씬 괜찮은 나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스스로 놀라게 된다. 일기쓰기를 나를 만나는 일종의 리추얼로 만드는 것도 좋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중 진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따로 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랄 때가 많다. 어떻게 나 자신과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느닷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종일 고생한 나를 토닥이는 시간도 없이 잠들 수 있을까? 리얼미 리추얼이 없으면 밖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일에 쉽게 상처받고 회복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니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0분씩은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나의 안쓰러운 점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 어린 시절 선생님과 부모님이 찾아주었던 나의 가능성을 이제는 내가 발견해야 한다. 또한 나의 아픔도 스스로 치유해야 한다. 이것이 독립된 어른으로서 존엄 있게 살아가는 삶이다. 기대가 없으면 현재를 열심히 살 수 없다. 물론 40대는 기본적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한 시간을 많이 써야 한다. 내일을 위해 쓸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런데 오늘만 계속 살다 보면 내일의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진다.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상하고 준비하는 감각이 점점 무뎌지면서 나의 몇 년 뒤를 대비하는 실력이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스스로도 이를 알기에 꿈이나 계획을 묻는 질문들이 불편해진다. 그렇지만 아무리 꿈이 부담스러워도 세컨드 라이프에는 반드시 버킷리스트를 써야 한다. 나이 들수록 꿈이 없으면 버티기가 힘드니까. 60대 인생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한다 해도 꿈도 계획도 없이 하루하루 때우듯 하는 일상은 지루해서 견딜 수 없을 테니까. 5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변화가 점점 줄어들고 비슷한 일상이 반복된다. 똑같은 밥, 똑같은 집, 30년간 똑같은 배우자,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 똑같은 친구들. 꿈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럽다면 50대에 하고 싶은 일들을 가볍게 적어보는 것도 괜찮다. 바쁘게 사느라 애썼던 나에게 선물처럼 주는 버킷리스트도 좋다. 여행 블로거가 되고 싶다고 적었다면 그것 하나로 일상에 활기가 넘친다. 내 몸이 가는 장소가 달라지고 내 머리가 하는 생각이 달라지고 내 손이 쓰는 글이 달라지니까. 여행 블로거가 되겠다는 꿈은 이처럼 매일 똑같이 반복되던 일상 곳곳을 조금씩 파고들며 우리의 하루를 서서히 변화시킨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장 욕구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 사람도 변화하고 순환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는다. 즐겁고 행복한 세컨드 라이프를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다시 예전처럼 가슴 설레는 버킷리스트를 상상해야 한다. 그래서 40대부터는 나를 위해 당당하게 돈과 시간을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으니 당당하게 돈과 시간을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 정도는 쓸 자격이 충분한 사람으로 나를 포지셔닝해야 한다. 나를 위해 꿈을 꾸고 꿈을 위해 당당히 돈을 쓰는 행위가 가족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자연스러워지도록 연습해야 한다. 버킷리스트는 미래를 위한 한 줄짜리 소망일 뿐이지만 나의 오늘을 달라지게 한다. 달라진 오늘은 나의 미래도 서서히 달라지게 한다. 지금의 삶이 더 이상 가슴 뛰지 않는다면, 팍팍한 현실에 지쳐가고 있다면 10년 후를 기대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써보자.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시간이 희망이 되는가는 조그마한 메모지에 적은 한 줄까지 소망에 달려있다. 거창한 꿈이 아니어도 좋다. 아주 작은 버킷리스트 하나가 마흔의 당신을 가슴 뛰게 할 수 있으니까. 비교를 재해석하는 법. 30대 때 나는 동창회에 나갔다 하며 화가 나서 돌아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다 그랬단다. 나보다 잘난 친구들은 항상 눈에 띄기 마련이니까. 나보다 젊어 보이고 예쁘네. 앞에서는 다들 웃었지만 각자 집에 돌아가서는 하나같이 열등감에 시달렸다. 재미있는 건 30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동창회에 다녀오면 모두 기분이 좋아진다. 서로가 그렇게 짠하고 불쌍할 수가 없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몇 바퀴쯤 돌고 나면 자랑하고 비교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된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행이라 믿었던 것이 행복으로 바뀌고 행복이라 믿었던 일이 하루아침에 불행이 되기도 한다. 이제는 서로 눈빛만 봐도 안다. 누구나 인생에서 부족하고 못나고 아픈 짐을 몇 개씩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꿋꿋이 버티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친구들이 자랑스럽고 안쓰러워 서로 진심으로 격려만 해준다. 물론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속에서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열등감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비교를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하는 것과 비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들을 보면 비교하는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해석한다. 인생의 지상이 있으면 지하도 있는 법이다. 가족이 4명이면 그들 중 누구는 꼭대기에 있고 누구는 밑바닥에 있는 법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꼭대기만 들고 나오지 바닥은 잘 안 보여준다. 여기에 비교의 함정이 있다. 남의 꼭대기만 보고 비교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바닥은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바닥은 자기만 안다. 비교는 자신만 아는 바닥과 타인이 보여주는 꼭대기와의 대화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은 상대도 역시 나와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나긴 인생의 여정과 사건의 다양성을 놓고 보면 비교는 참으로 부질없는 게임이다.
스스로 내는 상처가 더 아프다. 집을 사기 전 어느 명절 고향에 온 가족이 모인 날 아버지가 나를 보더니 미경아 너는 그렇게 강의도 열심히 다니고 맞벌이도 하면 왜 여직집을 못 삼겨? 라고 말씀하셨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펴고 여껏집을 못 산 대신 내가 뭘 하면서 살아왔는지 적었다. 쓰다 나중에는 유치한 것도 적었다. 우리 집안에서 TV에 출연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음. 쓰다 보니 화는 눈 독듯 사라지고 내가 정말 큰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아깐 왜 한마디도 못하고 혼자 씩씩거렸지. 나는 집 대신 내가 이룬 것들 목록을 모조리 외워버리기로 했다. 누가 여태 너는 집도 안 사고 뭐했니? 하고 훅 치고 들어오면 자동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누구도 나 대신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나는 내가 지켜야 한다. 내가 이룬 비교 불가한 가치로 스스로 당당해야 한다. 가끔 누군가 함부로 나를 비교하거나 스스로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를 대비해 내가 뭘 하고 살았는지 노트에 쓰고 머리로 외우고 입으로 말해보기를 추천한다. 내가 오랜 시간에 보니 아주 효과가 좋다. 비교는 상처의 힌트 같은 것이다. 남이 살짝 던진 힌트를 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남이 주는 상처보다 내가 스스로 내는 상처가 훨씬 더 아픈 법이다. 남이 준 상처 때문에 우울한 것이 아니라 남이 던진 말을 받아 내가 나에게 반복하기 때문에 우울한 것이다. 살다 보면 여기저기서 상처의 힌트들이 들려온다. 하지만 귀를 막을 순 없어도 더 좋은 소리를 들려줄 수는 있다. 난 정말 대단해, 잘했어, 너 정말 잘 살아온 거야. 주문처럼 외우고 나 자신에게 들려줘야 나를 단단히 지켜낼 수 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나를 비교 지옥으로 몰고 갈 것인가, 성장 기회로 삼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흔히들 부러우면 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부러우면 지는 것이 아니라 질 때까지 부러워만 하는 것이 진짜 지는 것이다. 부러운 마음은 딱 10분만. 그 후로는 나도 해봐야지가 되어야 건강한 사람이다. 부러우면 이긴다. 내가 스스로에게 늘 하는 말이다. 당신도 이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들려주길 바란다. 내 안의 어린아이를 보살피는 법. 마음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힘들 때 스스로를 보살피고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단단해진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지금이라도 내 안에 있는 진짜나 리얼미를 아이처럼 키워야 한다. 주변에 쏟았던 시간과 에너지를 나에게로 가져와 스스로를 돌보고 속 깊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진짜 나와 대화하는 것이 어색하다면 글로 적어보는 방법도 괜찮다. 한 줄 일기도 좋다. 매일 일과를 마치고 스스로에게 안부를 묻고 칭찬과 격려의 한마디를 건네보자.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펴주자. 묵묵히 걸어가자. 반드시 이 길의 끝에 또 다른 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오늘은 너에게 100점을 줄게. 잘했어. 우리 안에는 반드시 보살펴야 할 저마다의 아이가 있다. 이 아이 역시 여느 아이들처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 하지만 이 아이는 나에게 가장 좋은 대답을 줄 수 있다. 잘 키우면 소울메이트가 되어 힘들 때,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할 때, 우울할 때, 넘어졌을 때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그 어떤 똑똑한 사람들보다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걱정하고 나에게 최선의 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내 안의 어린아이. 이제는 그 아이에게 시선을 돌려 소중히 대해주자. 마흔 이후 흔들리는 내 인생의 중심축을 잡아줄 최고의 내 편을 놓치지 말자. 나만의 인생 해석집을 만들자. 우리 회사 부대표가 얼마 전 나에게 말했다. 저는 대표님을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대표님이 무대에 서거나 TV에 나온 모습만 보니까 잘 모르지만 저는 다 봤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는지. 요즘은 회사를 경영하느라 과로와 스트레스도 심하고요. 어떻게 버티시는지 신기해요. 엄청 힘들어 하시다가도 며칠 지나면 회복하시는 것도 놀랍고요. 정말 대표님 멘탈은 보고 또 봐도 대단해요. 회복 탄력성은 나름 좋은 편이긴 하다. 하지만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나에게는 두껍고 견고한 무기가 있었다. 나는 이것을 김미경 인생 해석집이라고 부른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대체로 회복 탄력성이 좋다. 지혜롭고 성스러운 역사상 최고 스승들의 말씀을 통해 인생을 재해석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불행을 앞으로 내가 세상에 크게 쓰이기 위한 당금질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욕심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채찍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한다. 수천 년간 전에 내려오는 인류의 해석집을 통해 지금의 내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고 치유하는 것이다. 어떤 시련도 내가 스스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억울함과 분노, 원망 같은 감정들이 한결 가벼워진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종교를 가져보라고 권한다. 내 인생의 의미를 해석해줄 무언가가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 안정감이 생긴다. 그런데 정작 나는 종교와 인연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머리가 굵은 다음부터 내 인생 하나 정도는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김미경 인생 해석집을 만들기 시작했다. 나만의 인생 해석집이 없으면 남이 정해주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 말로는 주도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사회가 합의한 룰에 맞춰서 살아간다. 문제는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죄책감이 들어가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워킹맘이 아이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을 갖는다.
아이는 부부가 같이 낳았는데 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빠는 자랑스럽고 엄마는 미안해야 하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며 나는 나만의 인생 지침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점점 세상의 많은 당연한 것들을 나답게 재해석하기 시작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부터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내가 정의하는 성공은 무엇인지 등을 쓰기 시작했다. 김미경 인생 해석집에서 가장 두꺼운 챕터는 바로 불행편이다. 힘들다는 건 힘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은 무색무취다. 그 자체로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없다. 다만 내가 해석한 대로 인생의 색이 칠해질 뿐이다. 모두 내가 몸으로 겪어내면서 만든 가장 나다운 인생 해석이다. 이렇게 직접 만든 한 줄 한 줄의 인생 해석집은 살면서 비슷한 일이 닥쳤을 때 언제든지 다시 꺼내 쓸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 자신만이 줄 수 있는 해답이기에 누구의 위로와 격려보다 큰 힘이 된다. 그러니 당신도 당신만의 인생 해석집을 꼭 만들어 보시길. 자신만의 해석집이 두꺼워질 때마다 불행한 일이 생겨도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고 회복도 빨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하지 않는데 성장하는 사람은 없다. 시간과 공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20대 때처럼 다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거실 소파를 옆으로 밀어내든 식탁 옆에 작은 테이블을 두든 뭐라도 놓고 책에 둘러싸여야 한다. 내 공간에 100권의 책이 있다면 100권만큼 생각이 커지고 1000권의 책이 있다면 1000권만큼의 세상이 내 것이 된다. 생각이 크고 세상이 넓어져야 비로소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아무 자극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나를 위한 그 어떤 대안도 낼 수 없다. 대안을 내고 싶으면 대안을 낼 만한 것들로 내 공간을 채워야 한다. 마흔의 꿈은 갑작스러운 프랜차이즈 창업 설명회장이 아니라 내 책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4가지 사랑, 4가지 관계. 우리는 사람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다.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부모에게 받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고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주는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 그 깊은 사랑은 오로지 나를 낳아준 사람만 줄 수 있다. 조금 커서는 친구들끼리의 공감과 우정도 중요해진다. 그딴 놈한테는 내가 아깝지. 친구야, 얼른 잊고 술이나 마셔. 오늘 하루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친구들과 신나게 수다를 떨다 보면 다시 에너지가 차오른다. 직장 동료나 업무 파트너들에게 일로서 인정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누구든 자신의 생계와 연결된 조직과 커뮤니티 내에서 인정과 보상을 받아야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진다. 이러한 감정 역시 나와 일터에서 함께 뛰는 동료들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연인이 주는 사랑이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연인의 사랑도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토닥임은 절친 10명이 주는 위로와는 또 다른 종류다. 이 4가지 안정감은 모두 다른 사람이 주어야 한다. 그러니 40 넘어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감을 유지하려면 각각의 만족감을 주는 좋은 사람들을 옆에 잘 둬야 한다.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이들은 사람에게 게으른 경우가 많다. 오랜 친구에게도 연락을 안 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도 소극적이다.